네, 정치천재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번 주 인상 깊었던 상대 후보의 행보나 메시지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죠. 문파 달콩. 음. 논평할 가치가 없이 한심한 거고요. 음. 정책 발표하면서 기자들 질문 나오니까 대북 선제 타격론을 얘기해요. 예. 대북 선제 타격론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분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선제 타격론, 그게 소위 킬체인이죠. 근데 그거는 북한에서 뭐 총을 쏘거나 포를 쏠 것 같을 때 선제 타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북한에서 핵 미사일을 쏠 게 명백히 예견된다고 할 때 먼저 친다는 얘기죠.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금 뭘 알고서 얘기를 하는 흥분하는 거예요? 아는 분이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시 작전권이나 그 대북 타격할 그 작전권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 없죠.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한다라고 하는 이 가상 설정하는 것도 한심한 짓이고, 자, 미국에서조차도요,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쏜다라고 하는 징후가 발견될 경우 이런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어느 전략에도. 뭘 알고 좀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선제 타격이에요? 무슨 만화책 씁니까 지금? 자, 김 의원님은 이재명 후보의 지난주 행보나 메시지 관해서 한마디만 좀. 이재명 후보의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 맘대로 본능,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좀 기네요. 예. 예.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의 기획재정부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빼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 산하로 두겠다는 것이에요. 그나마 재무부 공무원들이 철통같이 지켜왔던 국가 채무 비율 내지는 재정 건전성이 지금도 많이 무너졌는데, 이재명 후보의 안대로 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정말 내 맘대로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위험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위임받은 권력이, 임명받은 권력이 국가 예산을 너무 쥐락펴락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이런 관행을 깨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정치 권력은 틈만 나면 내 돈이냐 네 돈이냐 하면서 자기 지역구 예산이 됐던 아니면 정권 차원의 큰 돈이 들어가는 예산을 쓰고 싶죠. 사실은 그걸 누군가는 워워하고 막아줘야 되거든요. 모피아라는 얘기는 왜 나옵니까? 그 기능을 지금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피아라는 얘기는 왜 나왔어요 그러면? 맞배기 토론에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갔는데 일단 뭐 다름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얘기부터 이제 좀.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또 오만방자 해갖고 눈을 그냥 눈에 핏대를 세워갖고 예. 또 조금 신이 났지. 일단 조금 표정은 좀 좋아지셨어요. 예. 일단 그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한 언론과의 대화 내용이 이제 공개된다는 사실, 그리고 일부 내용이 기사로 공개되면서 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대화를 한 거로 전 알고 있어요. 지금서부터 6개월을 따져보게 되면 한 7월 초서부터 인터뷰가 시작이 됐다는 건데, 그때 경선 경선 준비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후보가 당선된 11월 이후에 11월, 12월에도 지금 2달 동안 전화 인터뷰가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안에서 무엇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어디에서 본인들의 리스크가 있는 것이며, 리스크 관리는 또 도대체 누가 하고 있었으며, 캠프가 거의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부인 관리가 그렇게 안 됐다고 한다면 이건 후보 자격이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한 타이밍에 실제로 김건희 씨하고 통화한 사람은 그 언론사 소속 기자도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협업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보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 그 공중파 방송국에서 7시간을 다 방송할 일은 만무한 거고, 그렇죠. 뭐 짜집기가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매우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부분만 짜집기가 될 것이고, 그게 방송됐을 때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타격을 줄 목적으로 방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남 의원이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해보면
참 영리한 분이에요. 머리도 좋고. 사법고 씨도 패스해. 갑자기 일찍이 칭찬 패스했고. 모드로. 불안한데 4학년 때 패스하지 않았나요? 불안해지는데 갑자기 이런 4학년 때 말씀하시니까. 패스했죠. 4학년 때 패스했으면 거의 천재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머리 좋고 제가 두 분의 천재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네요. 아니 정치 천재는 아니죠. 사법고시 천재죠. 어찌됐건 두 분의 천재이신 거죠. 과거이죠. 원스 네. 어폰 타임. 예. 그런데 김건희 씨 보도한 걸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곤혹스럽다. 두 번째 문제 제기하는 내용을 보면요. 왜 취재를 했냐. 그 취재를 해서 왜 이러이러한 형태로 보도를 하냐. 이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취재를 한 걸 문제 제기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 생각, 김건희 씨 삶, 김건희 씨 생활 이런 것이 어땠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반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김건희 씨 삶은 대통령 영부인하기에 지극히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윤석열 찍는데 하자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본인이 한 얘기를 방송에서 내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대화 당사자인 김건희 씨는 상대방이 녹음하는지 모르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게 7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온갖 얘기 신변 잡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어 있을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녹음하고 있구나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고받는 대화인데 녹음된 상태에서 그게 방송으로 듣게 되면요 정말 이상해요. 어느 누구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소위 형수 욕설 이거 지금 선관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욕설이 가장 심한 부분만 편집해서 내보내면 선거법 위반이라면서요. 전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줘야 된다면서요. 김건희 씨의 대화는 7시간 녹음분 중에 몇 분이나 편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길어야 10분 내지 20분 정도일 것 같은데 그거 편집해서 내보내는 방송이 더군다나 공중파의 방송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네. 일단 뭐 방송이 안 됐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 아까 이제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그 방송사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나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보도윤리 강령에 맞춰서 방송을 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니까 또 그 몫은 그 방송사의 몫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자들이 녹음을 했니? 기자들이 편집을 했니? 이 기자의 편집권, 기자 취재권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고 김건희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김건희 씨가 공적 업무를 수행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그럼 이분이 청와대 들어갈 자격이 없으면 남편만 그럼 딸랑 해갖고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법원이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통화 내용을 보도하는 게 공익적인 가치가 있냐 아니면 사적 대화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김건희 씨 측과 MBC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자, 이제 한바탕 국민의힘이 또 홍역을 치렀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가 합류한 이후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궁금합니다.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예. 네 분이 더 이상 파열음이 안 나기 시작하면 예. 뭐 그런 효과일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2030에서 지지율이 올라간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 정반대의 여론조사 네. 결과도 있어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지율이 떨어질 때 보면 윤석열 후보의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그게 말로 표현될 때 이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걸 이제 언론에서 이쁘게 봐줘갖고 말 실수했다 실언했다 그러는데 그게 그분의 컨텐츠 있는 그대로 내용이에요. 그게 노출될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졌고 누가 그러잖아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 될 것 같다. 자기 내용을 노출시키면 안 돼요. 두 번째가 그 내부의 국민의힘과 선대위의 네 분입니다. 이럴 때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빚어졌어요? 네 분이 없어졌죠.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입을 닫고 있습니다. 문파, 멸콩 이것만 빼놓고 대체로 입을 닫고 있어요. 근데 뭐 여러 조사가 있지만 YTN에서 의뢰한 조사 보면 20대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잠깐만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2030 남자들 사이에서 이준석 대표의 지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책을 갖고 전략화하는 그 기술도 어쨌든 정치권에서 1등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준석이 내부에서 하고 있는 전략이 일정 정도 먹히고 있다. 예. 이건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쓴소리를 했는데 이 멸콩 챌린지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혹시 누가 기획을 한 건가요? 지금 알면 캠프 얘기하세요. 내에 예. 청년 보좌역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기획을 하지 않았나 싶고 예. 청년 보좌역이 아니라 일베 보좌역 아니에요? 그분들이 일베 출신이라 그러던데 나. 소위 얘기하는 멸공 예. 그 시리즈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시작을 했잖아요. 예. 본인의 SNS에 멸공이라는 예. 그 해시태그를 달면서. 근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측은 지금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하고 있고 반대편에 서 있는 저희 쪽이나 정용진 부회장을 응원하는 측들은 지금 스타벅스 사재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팔아주자면서. 네. 참 천박하다 네. 진짜. 대한민국에서 왜 멸공을 입에 올리면 안 되냐, 공산주의에 대해서 강한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안 되냐, 그리고 이게 공격받고 비판받을 일이냐, 이거 자체에 충격을 받은 것이거든요. 저도 정말 황당해요. 왜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그렇게 공격받아야 돼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정권교체 심리 55%라 그랬잖아요. 우리 사회 지형은요. 전체적인 지형은 국민의힘에게 대단히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멸공이라고 하는 정용진의 그런 해시태그가 그다음에 윤석열의 멸콩 이벤트가 국민들이 보기에 합리적이라고 하면 더 퍼져나가겠죠. 멸공 그 이벤트를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얘기했습니까? 아니면요. 멸공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누가 지적을 했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적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멸공을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가가 지금 멸공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북을 겨냥하는 얘기인데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세계 경쟁 사회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간 지 오래됐는데 우리 국민들 다수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조차도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이른바 대한민국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 총수가 이런 것을 하더니 이걸 또 제1야당에서 받아서 이걸 한다? 착각을 하지 말고 세상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라면서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덧붙여서 질문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그 후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자유인데 그 멸공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근데 본인은 이게 이제 멸치와 콩을 먹으려고 산 거다. 자신 있으면 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석을 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거긴 동의하세요. 잠깐만. 멸치와 콩을 먹기 위해서 샀다라고 하는 건 동의하시죠? 다른 특별한 뜻 없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게 일종의 밈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밈에 편승하는 듯하게 무슨 뜻으로? 보여드린 거는 그거는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아니, 이상 무슨- 반복되면 좀 곤란해질 것 같아요. 지금 멸공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황당한 것은 북한에서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일 쏴대고 있는데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멸공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드느냐고요. 저는 아니,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김영남 의원님,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고 멸치와 콩을 먹기 위해서 샀다? 창피하지 않으세요? 아니, 김영남 의원도 오늘 끝나갖고 멸치와 콩 사고 문파 사고 하시라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이 있으면 왜 안 하면서 여기 와서 큰 소리 치세요. 오늘 하실 거예요? 저는 별다방 사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난 네. 결론이 이거예요. 자신 있으면 난 멸공하기 위해서 멸콩 샀다. 그럼 앞으로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건 질문에 대해서 위트 있게
친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말 멸치하고 콩을 먹기 위해서 샀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윤석열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러 공약들을 쏟아낸 사실 일주일이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그 임대료 나눔제, 또 신생아들에게 한 명에게 월 100만 원씩 1년 동안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병사 월급 200만 원씩 또 지급한다는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어떤 그 작은 정부론에서는 조금 벗어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어떤 국가 예산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 단위, 수십조 단위의 그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예.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는데 그 이후에 후속 설명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에 합친다든지, 저 개인적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워낙 비대해져서 보건 분야하고 복지 분야를 갈라서 보건은 질병관리청하고 합치고 네. 복지부는 여성가족부하고 합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새로운 대안이네요. 예. 예.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기능 중에 대부분이 복지부하고 겹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하고 많이 겹쳐요. 교육부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고요. 뭐 그거를 장관급 부처로 굳이 둬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당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인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게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것이고, 그게 어찌됐든 20, 30대 남성들에게 먹혔던 공약이라서 이렇게 갑자기 좀 이 무익지 않은 공약을 내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후속 조치나 설명이 없다는 면에서는 조금 뭐 한 발 빠른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만 뭐 이후에 또 나오겠죠. 저는 저걸 보면서 당하고 협의되지 않았다는 걸 보고 서초동 선대부는 존재하고 있구나. 이건 다른 데서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본인 생각을 조정하거나 본인 정책을 따로 만드는 팀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요. 저는 그 정책 발표하면서 조금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든 게, 군인들 2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뭐 좋아하겠죠. 그게 이제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갈지 그 검토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지금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50조 그 전체 다 그 피해 보전 해주자고. 이재명 후보가 받았어요. 하자. 그리고 100조 둘 다 100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문을 닫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대선 대통령 된 다음에 하겠다 그래요. 아니 소상공인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2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키지도 못할 공약 남발하지 말고, 당장 둘이서 합의한, 둘이서 동시에 내고 있는 소상공인 50조 100조 주는 부분에 있어서 합의하면,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 정부에 밀어붙이겠다. 당신 먼저 제안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라.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테이블 만들자. 이런 거에 지금 나오지도 않아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터진 이후에 작년 2021년 연말까지 모두 재난지원금 형태로 5차례를 예산을 썼어요. 합쳐서 66조를 썼습니다. 근데 그 66조의 대부분을 사실은 전 국민에게 나눠준 돈이 훨씬 많아요. 66조를 썼다고 하는데 국민 전체에게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경기 진작 효과가 더 있다라고 하는 그 통계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그거 다 지나간 거 끄집어내 갖고 어떻게든지 공격하려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이제 추경 지급할 수 있어야 해도 바뀌었으니까 그 추경 편성해 갖고 당장 이거 한 10조 20조라도 내놓는데 우리 동의하자, 이런 얘기 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2020년하고 21년에 실시된 재난지원금은 사실은 경기 부양용이었던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나눔제는 꽤 잘 짜여진 공약 같아요. 한 뭐 전체에게 주면 20조 정도 들고 정말 피해를 심하게 당한 분들에게 있으면 7조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잘 더 보완하셔서 좋은 공약으로 더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 상승으로 촉발된 단일화 얘기 좀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봉도사님께서 지난주에 안 후보의 지지율은 이제 반사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일단 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꺾였습니까? 꺾였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대놓고 안 후보를 비판할 수도 좀 없는 입장인 거고 그렇다고 신경을 또 안 쓰니 계속 야권의 파해가 또 커지는 거고요. 어떻게 좀 대처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저기 대책회의 하고 오셨잖아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 예. 올라간 지표가 나오는 데서는 꺾였어요. 그런데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그대로 멈춰 있거나 많이 반등하지 않은 데는 안철수 지지가 한 15%쯤 간 상태에서 네. 그렇게 머물러 있죠. 그 이준석 대표가 후보 단일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그 노림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안철수에게 넘어가는 예. 지지율을 막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의 독자적인 지지율을 견인하면서 실질적으로 단일화를 깨고 독자적으로 가보자. 예. 이런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데 당분간 저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는 미미하게 올라갈 것 같고 예. 안철수는 미미하게 떨어질 것 같다.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5%가 넘는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15%라는 것이 중요한 게 이제 선거비를 전부 돌려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계속 좀 완주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소위 우리 삼국지 읽다 보면 제갈량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천하 삼분지계. 예. 그래서 위촉오 이렇게 하면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서 15% 내지 20%의 득표율을 가져가고 예. 그래서 그만큼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깎아먹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1위로 끝나는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겠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윤석열로 그냥 끝까지 가서 1등 할 수 있다. 아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해야만 이 선거는 이길 수 있다. 예. 저는 사실 그전부터 후자 입장이었거든요.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만에 하나 끝까지 본인이 완주를 했는데 완주하면 이제 3등 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민주당 후보가 1등을 해버려. 그러면 정권 교체에 실패한 그 책임을 혼자 다 뒤집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죠. 뭐 여러 사람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 공동 정부를 구성을 하든 아니면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서 선거연대를 하던 어떠한 형태로든 단일화 논의는 물밑에서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일화는 무조건 합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그 단일화가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일 수도 있고 안철수와 이재명의 공동정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더 긴장하는데. 아니 뭐 어차피 안 될 얘기 이제 알기 때문에 괜히 연막 피우시는 거잖아요. DJP 연합은요 99.9%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15포인트를 그 기점으로 잡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15포인트가 넘게 되면 단일화의 주도권이 안철수에게 넘어가는 거고 15포인트가 안 되게 되면 주도권이 국힘으로 간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단일화는 이제는 상수다. 지금의 상황으로 봐갖고 안철수 쪽으로 빠져간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윤석열 도저히 저런 인물을 찍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심리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까지 무너져서 7, 8%포인트가 아마 저지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7, 8포인트를 갖고 있으면요. 윤석열은 집니다. 후보 단일화 해야 되겠죠. 예. 여전히 이번에 역대 정치 인생에서 가장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것은 안철수다. 국힘에서 단일화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1 플러스 1 이퀄로 2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단일화 반대하는 그 단일화 안 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1 플러스 1 이퀄로 2 마이너스 알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가 나오지 않고 1.5나 1.6이 나올 것이다. 단일화는 독특한 한국 정치에 있어서 독특한 긍정적인 이 시너지를 가져와요. 이게 지금 상태에선 안철수 후보가
국힘으로 그 윤석열하고 하게 되면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이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2는 플러스 알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2 가까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넘게 나옵니다. 넘게 나온다. 예, 넘게 나옵니다. 예를 들었고 아까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가 아니라 공동 그 무슨 뭐 협력 정부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절대 2가 안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민주당 안에 계세요. 꽤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도 2가 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1이 2+알파가 되는 경우는 단일화의 과정이 중요하겠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과정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보기 좋다. 소위 얘기하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면 투표장에 안 가려고 했던 사람도 나와서 찍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엔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죠. 어찌됐건 단일화는 이제 제일 확실한 건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말 점점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단일화가 문제는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된다는 거예요. 예. 공약이고 뭐고 다 보이지도 않아요. 점점 정말 단일화 중요해지고 앞에서. 있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좀 악재가 생겼어요. 2018년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았을 때 변호사비를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사건이 또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소환된다고 할지라도 실제 사실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명하게 그 결론이 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죠. 이번이 세 번째죠.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수사 중에, 과정에서 예. 중요한 참고인들이 갑작스레 사망한 경우가 이번이 세 번째예요. 중요 대목에서 왜 중요 참고인이 이렇게 갑자기 사망을 연이어하느냐, 뭐 여러 가지 낭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요 참고인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수사는 어마어마하게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그렇고 참 불가사의해요. 대장동 두 분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주위에 호소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기에 검찰이 윗선 이재명 후보를 연루시키려고 그러다가 그게 여의치 않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국힘다운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해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저는 수사가 좀 더 투명하게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제 행보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예. 있고요. 뭐 예상대로 이제 정권 교체 흐름을 좀 같이 타려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제노믹스죠. 뭐 산업, 국토, 과학기술, 교육 4대 대전환을 통한 세계 5강 경제 달성. 이 공약이 어떤 뭐 가치랄까 어떤 한계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께서는 주위에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을 좀 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주변에 소위 얘기하는 현대통화이론이라고 MMT라고 하는데 이건 이론이라고 부를 수가 없거든요. 현대통화이론이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몇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아무리 돈을 찍어서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민주당 일부 극좌파들이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세게 왔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공약마다 사실은 예산이 수십 조씩 들어가는 공약들이잖아요. 그걸 돈 찍어갖고 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최근에 돈 찍어갖고 발표한 하겠다 그랬어요? 최근에 발표한 이게 무슨 아베노믹스를 여기다 갖다가 들이대고 그래요? 135조를 써서 디지털 전환하겠다. 물론 지금 디지털로의 전환이 시대적인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하나하나 공약이 적어도 수십조 내지는 수백조가 들어간 공약이 많은 건 사실이죠. 5년에 걸쳐인 건 거죠. 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은 돈 찍어갖고 하겠다는 것 아닌가? 라고 추론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현대통화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이 정책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자, IMF 권고사항입니다. 국가 재정 지출을 늘려라. 그럼 지금 그 계속 문재인 정부 비판을 하면서도 국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수준이 OECD 평균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케인지안 경제학에 기초해서 국가 재정 지출을 늘려라. 근데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어디로 할 것이지, 과학기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국토의 재배치, 재활용 이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간 파운데이션은 뭐였냐면 교육이잖아요. 요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자, 국가 경제가 일정 정도 수준에 올라서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 예측되는 경제 성장률도 가장 높고, 그런데 국가의 재정 지출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OECD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국가 채무 비율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 상태로 가면 차기 정부 5년 이내에 국가 채무 비율 70% 뚫을 것 같다라고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국가 채무 비율이 는 거하고 국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거하고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가 재정,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무조건 국채를 늘려야 됩니까? 예를 들었고 국가 재정 지출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국힘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 재편성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재정 지출을 늘리면 예.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가죠. 세수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한 국가 채무 비율을 어떻게 최근에 기사 계산해 보시면 냅니까? 최근에 계산 보면 GDP 대비 국가 채무로 계산하잖아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고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꾸준히 정책 행보를 하면서 조금씩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기대만큼은 좀 안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야권은 뭐 단일화 이슈라든가 아니면 뭐 아직 힘을 합치지 않고 있는 유승민 후보라든가 뭔가가 어떤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이에 반해서 민주당 쪽은 뭔가 지금 지지율에 어떤 큰 진폭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써버리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는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컨벤션 효과가 있을 때 막 45%까지 갔다가 20% 후반까지 뚝 떨어져요. 그리고 또 다시 35% 예. 금방 회복합니다. 이렇게 진폭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힘은 강하지만 후보 개인 경쟁력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그런 거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으로 35에서 39%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후보 경쟁력과 후보의 정책적 측면에 뛰어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선거는 묘하게 프레임 전쟁이 지금 안 붙어 있는데, 프레임 전쟁이 붙는 순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0% 실력을 깰 가능성이 높은데,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문재인을 지지하고 정권 지지를 국정 수행의 지지율을 보이는 사람을 100분율로 보면 그중에 70% 초반대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럼 여전히 25% 정도가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있는 거거든요. 이 25%가 우리에게 오게끔 하는 예.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 지금 안 붙어 있는데 우리는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그 전쟁이 붙는 순간 실링을 치고 윤석열 후보는 빠지거나 정체돼 있고, 그래서 우세한 국면을 우리가 잡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런 있습니다. 보관을 들었고요. 1987년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이루어졌던 대선을 보면 1등한 후보가 과반을 넘게 득표한 경우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52% 가까운 득표를 하면서 1위를 했는데, 그 이외의 대선은 1위 후보가 다 과반을 못 미쳤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지금 40%의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40% 밑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지난주에 있죠. 살짝 넘는 것도 있었고요. 뭐 예.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근데 예상해 보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과반을 넘길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1위 후보가 45%만 넘기면 1등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는 남은 5%가 과제인 것이죠. 5%를 어떻게 하면 더 갖고 올 수 있느냐. 이거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스가 뭘까요? 우리의 좀 이상한데. 예. 두유.
두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두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